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화폐 수량 이론, 퀀터티 티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은 나머지 8장의 나머지 이야기인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real interest rate하고 명목 이자율, nominal interest rate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Fisher equation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Fisher equation, 피셔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실질 이자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이제 자본의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뭐 우리가 생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런 자본의 가격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둘이 같을 필요는 없는데 대체로 자본의 가격을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봤던 어떤 다양한 캐피탈 스탁,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뭐 빌딩이라든가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뭐 시설이라든가 설비, 뭐 도구들, 이퀴먼트라고 이제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가격을 이자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데요. 왜 그럼 자본의 가격을 이자율이라고 부르는가? 실제로 기업들이 그런 그 예를 들면 뭐 설비나 시설, 기계 같은 걸 생각해 보죠. 머신. 실제로 머신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만 뭐 머신을 대여해 주는 회사를 통해서 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임대료를 내고 머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임대료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시장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비가 1억이다, 1억 원짜리의 장비다라고 한다면 뭐 대략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이제 그 리스 회사로부터 그 머신을 빌려서 사용을 할 텐데요. 그러면 1억 원을 목돈으로 내고 그 기계를 사서 소유한 다음에 생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빌린 다음에 기업들은 대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1억 원을 이제 은행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어, 기계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에 지급해야 되는 기업이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정확히 1억 원에 대한 이자율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리스 회사에 내는 돈이나 그러니까 회사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억 원을 가지고 리스 회사에 그냥 매월 리스료 사용료를 내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은행의 이자율을 기계를 구입한 다음에 은행의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이나 그 둘 사이에 물론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재의 가격이나 우리가 이자율을 같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질 이자율은 보통 재화의 단위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실질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더 개념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자율은 지우는 게 혹시라도 헷갈리시지 않게 실질 이자라고 하는 건 재화의 단위로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돼지 100마리를 구입한 다음에 어떤 농장에 1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대료는 20마리라고 한번 해보죠. 100마리 가운데 20마리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돼지 100마리를 이렇게 빌려주는데 1년 뒤에 이제 농장에서는 저한테 20마리를 보태서 저한테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뒤에 실제로 회수한 돼지는 모두 90마리가 됐어요. 100마리를 빌려갔는데 10마리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가 돌려받은 돼지 숫자는 110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20마리는 이자로 받고 100마리를 빌려줬는데 100마리 다 받지 못하고 10마리는 죽어서 90마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110마리가 이제 1년 뒤에 저의 돼지 수가 되겠죠. 실질 이자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수익 20마리,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포함한 경우
실질 이자는 돼지 10마리가 죽었으니까 10마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뭐 누구든 자본제라고 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이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요. 임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생산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처분을 해서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현되는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이걸 투자 100마리만큼을 제가 투자한 거니까 100마리에 대한 비율로 표시를 해 보면 우선 이제 한 개 생산 제가 빌려줘서 받게 되는 100마리를 빌려줬을 때 받게 되는 돼지가 20마리였었습니다. 그건 20%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뭐 이 돼지를 어디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면 100마리 가운데 한 10%인 10마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겠죠. 10%의 감가상각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솔로우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서 생각했던.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수익률가, gross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델타가 바로 10% 혹은 10마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를 더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gross rate of return이라고 하고 110%가 되겠죠. 1 플러스 10% 0.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t interest rate은 net rate 혹은 뭐 net rate of return은 이제 바로 R-델타 그래서 한 개 생산 혹은 뭐 임대에 따른 수익 마이너스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돌려받는 것이 돼지 10마리가 되는 거니까요. 추가로 받는 것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익률은 11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조수익률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수익률 혹은 실질 이자율로 표현을 하니까 이 경우에 실질 이자율이 10%가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 결국은 20마리는 이자로 받게 되는 것이고 R 그 다음에 뭐 10마리의 돼지가 죽었으니까 R-델타가 순수하게 제가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 실질 이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투자한 돼지 100마리에 대한 비율로 표시를 하면 저건 10%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10%가 됩니다. 두 번째로 명목 이자율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명목 이자율은 이제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명목 이자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나중에 고쳐 놓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명목 이자라고 하면 이건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데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예치를 해 두었을 때 1년 뒤에 추가로 받게 되는 돈 이게 바로 이제 명목 이자 혹은 뭐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겠죠.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명목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명목 이자율.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그러니까 포멀하게 조금 더 포멀하게 표현해 본다면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 죄송합니다.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 그 교환 비율이 바로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이 2%라고 하면 100만 원 지금 예치를 하면 1년 뒤에 102만 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세금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연히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100만 원, 현재의 100만 원이 1년 뒤에 102만 원과 교환될 수 있다. 그래서 2%는 이 둘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의 비율 이게 명목 이자율인데 여기에서 이제 2를 빼면 되겠죠. 이제 1.02니까 여기서 이건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그로스 리턴과 같은 개념입니다. 조수익률. 그래서 2를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정확히 쓰면 교환 비율은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마이너스 1 해도 괜찮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연율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이자율이 3%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에 3%라는 뜻이죠. 물론 뭐 어떤 사채업자들이라든가 혹은 제2금융권에서는 월별 명목 이자율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경우는 뭐
거시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는 연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피셔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 레이트과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 식을 바로 우리가 피셔 방정식, 뭐 피셔 이퀘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이퀘이션이 이런 관계가 도출될 수 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냐면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관찰할 수 있어요. 그 명목금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명목이자율은 되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명목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빌리고 빌려주는 24시간 내에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보통 콜금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CD,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CD의 금리도 명목이자율이고 뭐 채권 금리, 뭐 혹은 회사채 금리 이런 것 다 국채 금리 이런 것 다 명목이자율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명목이자율이 존재하는데 뭐 대충 어떤 명목이자율 보통 우리는 뭐 국채 금리라든가 혹은 뭐 콜금리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적용이 되는 이자율 가장 그 뭐랄까요 그 시장에 다양한 이자율이 있는데 가장 바텀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그래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대체로 콜금리가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CD 금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콜금리를 명목금리로 사용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채금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국채도 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보긴 하겠지만 그 만기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3년짜리 국채도 있을 수 있고 5년짜리 국채도 있을 수 있고 뭐 10년짜리 혹은 장기 30년짜리 국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국채 만기에 따라서 몇 년짜리냐에 따라서 이제 또 국채 금리도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국채 금리나 콜 금리를 우리가 대표적인 명목 이자율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I라고 하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보여드렸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할 수 있죠. 하지만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그래서 피처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이제 거꾸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해서 실질 이자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선 피처 이퀘이션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돼지와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지만 가지고 있거나 현금만 가지고 있거나 상상하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퀘이션을 이해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질 이자율은 20%예요. 두 기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T기고요. T 플러스 1기.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20%라는 얘기는 돼지를 한 마리 키우면 1년 동안 1.2마리가 된다. 뭐 0.2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20%만큼 뭐 돼지가 한기 생산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0.2마리만큼 추가로 돼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돼지가 뭐 새끼를 낳았는데 5마리를 낳았는데 4마리가 죽고 1마리만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돼지가 뭐 얼마나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돼지 1마리를 1년 동안 키우면 1.2마리가 돼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RT가 되고 만약에 여기 제가 X마리만큼의 돼지가 있다면 정확히 1년 뒤에 1 플러스 RT의 X가 되겠죠. X가 1이라고 하면 1.2마리가 되는 것이고
x가 2라고 하면 그럼 2.4마리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가격은 튀기의 돼지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 시점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기에 pt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튀기 초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튀기 초의 가격. 그다음에 t 플러스 1기 초의 가격.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튀기 뭐 한 기간에 예를 들면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1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1월 1일의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6월 30일 혹은 7월 1일의 가격, 그러니까 1년의 정 가운데 시점에서의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연말 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편의상 1월 1일의 가격, 올해 1월 1일의 돼지 가격이 PT고요. 내년 1월 1일의 돼지 가격이 P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두 시점은 정확히 1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고요. 편의상 그냥 스토리를 만들 때 편의상 매 시점 초의 가격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은 IT로 표시를 하고요. 은행에 만 원을 예치를 하면 1년 뒤에 1 플러스 IT의 만 원만큼을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이렇게 I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만 원만큼을 저축을 하면 정확히 1년 뒤에 얼마를 돌려받게 되냐면 1 플러스 IT만큼을 돌려받겠죠. T 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쓴다면 Y만큼을 저축을 하면 뭐 예금을 하면 1년 뒤에 정확히 1 플러스 IT의 Y만큼을 돌려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초이스냐면 지금 돼지가 한 마리 있으니까 돼지를 첫 번째 초이스는 지금 바로 팔아요. PT의 가격으로 팔아서 현금화 한 다음에 이것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 뒤에 1 플러스 IT의 1 플러스 IT의 PT가 될 거예요. PT는 이제 지금 판매한 돼지의 가격이 되겠죠. 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할 경우 1 플러스 IT의 P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1년 동안 돼지를 잘 키워서 1.2마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내년에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 당연히 두 선택 중에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겠죠. 지금 바로 돼지를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예치를 하는 것, 초이스 A고, 두 번째가 돼지를 잘 키워서 1년 뒤에 더 많은 돼지를 판매하는 것이죠. 1년 뒤의 가격 PT 플러스 1으로 둘 중에 어떤 수익이 더 좋을까? 사람들은 더 좋은 수익을 얻는 선택을 할 것이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초이스 A는 지금 바로 현금화 하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판매하면 PT만큼을 지금 얻게 되겠죠. 여기에서 돼지를 판매하는 거고요. 튀기 초에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거니까 1년 뒤에 1 플러스 IT의 PT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이스 B는 뭐냐면 지금 돼지 한 마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 얘가 1 플러스 RT가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돼지의 가격은 PT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그때의 시점에 돼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T 플러스 1기 초에 얻게 되는 수익은 1 플러스 RT의 PT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이 더 큰지 이 수익이 더 큰지 첫 번째 씩 금액이 더 큰지 두 번째 씩 금액이 더 큰지 더 큰 수익을 얻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균형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둘은 결국 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더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이 더 큰 거예요. 지금 현금화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사람들은 뭐 돼지도 먹고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가서 보면 돼지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돼지를 판매해 버리면 다 현금화해 버리면 내년에 가면 돼지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돼지를 누군가는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년에 가면 돼지가 없을 테니까 돼지를 물론 이제 누군가 사서 여기서 이제 돼지를 다 이렇게 잡아먹는다 뭐
좀 끔찍하지만 결국 우리 돼지 잡아먹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가면 돼지가 없는 거예요. 초이스 A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내년에 돼지 값은 상승할 것이고 PT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돼지가 귀해지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다시 초이스 B로 이렇게 옮겨가게 될 거예요.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이 커서 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요. 초이스 A를 선택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 초에 돼지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초이스 B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과 초이스 B로부터 얻는 수익이 같아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초이스 B로부터 얻는 수익이 더 크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돼지를 키워서 1년 뒤에 현금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지금 돼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돼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돼지를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초이스 B가 더 크다면 그러면 이제 PT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균형에서 같아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피셔 이퀘이션은 간단하게 이 식으로부터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출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초이스 A와 초이스 B가 같은 수익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왼쪽이 초이스 A였고 오른쪽이 초이스 B인데 양변을 이렇게 PT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왼쪽은 이제 1 플러스 IT만 남고요. 1 플러스 RT에 그 다음에 이제 PT 플러스 1 죄송합니다. PT 플러스 1 나누기 PT.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 t가 파이 t 플러스 1이 이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이건 지금 이거 잠깐 별개로 물가 상승률 파이 t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 쓰면 pt 플러스 1 pt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 쓰면 마이너스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잘 보면 pt 플러스 1 나누기 pt는 뭐와 같냐면 1 플러스 파이 t 플러스 1과 같아요. 그래서 파이의 t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것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면 다시 돌아가죠. 검은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1 플러스 IT는 1 플러스 RT가 되고 PT분의 PT 플러스 1은 이제 1 플러스 파이 T 플러스 1이 되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변의 자연로그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제 로그 더하기 로그로 쓸 수 있겠죠. 로그의 1 플러스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로그의 1 플러스 실질 이자율 더하기 로그의 1 플러스 물가 상승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목 이자율이나 실질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2를 더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면 결국 자기 자신 뭐 이자율이면 이자율, 물가 상승률이면 물가 상승률과 같아진다는 이제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1 플러스 x는 이제 근사적으로 x와 같아진다는 건데 이제 x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명목 이자율은 그러니까 t 시점의 명목 이자율은 t 시점의 실질 이자율과 같고 그렇죠? 로그의 1 플러스 RT는 근사적으로 RT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플러스 물가 상승률은 이제 근사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건 이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얻은 식이 바로 명목 이자율은 이제 실질 이자율 더하기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T기에 과연 우리가 T 플러스 파이 T 플러스 1을 관찰할 수 있는가? T기에 이건 T기에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시점에 이렇게 있다면 T기 T 플러스 1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알려면 그러니까 파이 T 플러스 1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1년 뒤 이 시점에서의 예를 들면 돼지 가격 PT 플러스 1을 알아야지만 파이 T 플러스 1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T 플러스 1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T기에 관찰이 불가능하죠. 관측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T기까지의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기까지 지금 우린 T기에 있는 거니까 T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expectation 기대값이라고 하는 기호이고 여기에 이제 괄호 열고 파이 T 플러스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기 정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기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기에 실현될 물가 상승률을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값 기호에다가 expectation operator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기 밑에 t라고 쓰고 파이 t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제 이건 t기의 모든 정보를 이용을 해서 t 플러스 1기에 실현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예측한다. 예측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 피셔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실질 이자율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레이트 혹은 예상 물가 상승률과 같다.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물가 상승률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또 실제로 이제 어떤 방법을 적용을 했냐면 다음 기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이 다 끝나야지만 4월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4월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의 물가 상승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3월의 물가 상승률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가정은 예상 물가 상승률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에 지금 우리는 3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3월에 있고 4월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해서 기대값을 써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3월의 명목 이자율은 알고 있는 거예요. RT는 IT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3월 기준으로 보면 명목 이자율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3월의 명목 이자율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4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알아야지만 3월의 실질 이자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4월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4월이 끝나야지만 발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3월의 인플레이션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명목 이자율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사용을 했고 국채 금리예요. 국채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금융 상품인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약속 차용 증서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을 상대로 차용 증서를 발행을 하는 것이죠. 뭐 자기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는 없고 국회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되면 빌린 돈을 갚기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금융 상품은 국고채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가 일단 발행을 해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그렇게 이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겠죠. 그러면 누군가 그게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민간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 금융기관이 예,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처음에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냥 3년 동안 3년 만기니까 3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이제 매년 약속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 이자를 보통 우리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명목 이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금융기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고채를 누군가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3년 만기까지 누군가한테 다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되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좀 비싸요. 말씀드렸듯이 뭐 몇백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 국가가 자금을 차입을 할 때 보통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단위로 차입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10억, 100억, 1000억 단위로 이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제 꿈이 국고채 하나 사보는 게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중 위시 리스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고채 한번 사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기관 투자자들이 대체로 매입할 수 있겠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율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구조화한다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고채를 일종의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다른 파생 상품들을 금융기관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뭐죠? 증권사를 통해서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어카운트를 이제 개설하시면 저는 추천해요. 여러분 하시면 좋습니다. 어카운트를 개설하시면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뭐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펀드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국고채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쪼가리를 내는 거예요. 쪼가리. 그 국고채 100억짜리를 뭐 기관 투자자가 구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걸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쪼가리 내 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뭐 파는 것이죠. 투자자들한테 소액 투자자들한테 이제 재판매하는 형태의 금융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국고채가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A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가 그걸 이제 금융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럼 다른 B라고 하는 금융 투자자가 그러한 국고채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시장도 비교적 커요. 계속해서 국고채가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국고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 있겠죠. 사고 팔기 때문에 금융상품이어서 가격이 있을 텐데 그 가격을 우리가 국고채 금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국고채가 거래가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명목이자율이고요. 이 명목이자율을 제가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파란색이 바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가 이제 IMF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이제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고 대체로 10%에 근접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명목이자율이 5%에 육박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고채 금리이기 때문에 5%지 회사채 금리로 가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2%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7%? 그럼 이제 제2금융권이라든가 혹은 뭐 시중은행에서 뭐 일반인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는 그거보다 더 높겠죠. 8%, 9%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가 또 2000년에서 2005년 요 사이거든요. 2005년 전후로 해서
이 기간에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는데 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명목 이자율이 5% 수준인데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봤었습니다.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이제 빼서 제가 계산한 것이 실질 이자율이고 붉은색이에요.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대체로 뭐 크게 변동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일정한 값을 어떤 값 주변으로 이렇게 변동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는 실질 이자율이 비교적 높았고요. 대충 평균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는 제가 이거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기간에는 한 2% 정도 돼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 정도 실질 이자율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실질 이자율은 왜 중요한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재를 구입하고 이것을 처분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이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설비, 시설, 뭐 건물, 부동산, 뭐 다양한 형태의 자본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조금 보고, 그 다음에 debt monetization 죄송합니다. debt monetization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 예상이 되는 인플레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몇 퍼센트로 유지할 것인가를 이제 대중 퍼블릭에게,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제 공표를 하고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상 되는 어떤 그런 경로로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거시경제 전반에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든 그게 뭐 인플레이션이든 아니면 조세 정책이든, 그러니까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법을 통해서 뭐 제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을 확장해 보면 예상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되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기업이든 가계 부문이든 소비자들이든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게 되면 심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시잖아요. 데드웨이 러스라고 하는 이제 자중 손실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시장이라든가 민간 부문, 기업, 가게 상당한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웰페어 로스가 발생해요.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했었더라면 다 준비할 수 있었고 적절히 대응해서 자신의 효용이라든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의 예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심각한 후생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셜 서플러스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죠. 첫 번째 케이스는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전에 뭐 은퇴를 했는데 회사로부터 매년 10,000,000달러를 지급해주는 연금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처음 보는 이그젬플일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겠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개인이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기도 해요. 뭐 여하튼 그냥 개인이 하는 거죠. 국가가 해주거나 개인이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어떤 식의 그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면 기업이 좋은 기업들은 입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당연히 뭐 높은 급여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다 커버를 해주고요. 우리처럼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을 커버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좋은 패키지를 해주는 것이죠.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퇴 이후에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금 패키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개인이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소득을 자신이 좀 이렇게 염려가 돼서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싶다면 개인 연금 상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연금 상품 당연히 존재하고요. 기업들이 이제 그 연금 상품에 대신 이렇게 그 뭐죠? 예, 연금 상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알렉스는 그런 연금 상품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매년 이제 $10,000씩을 받게 되는데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연금 패키지의 가치가 $4,000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예전에는 카트를 하나 가득 채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 구입하는 품목들이 이제 같을 때 똑같은 품목을 구입하는데 이제는 카트에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똑같은 품목들을 뭐 구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가서 뭐 삼겹살도 사고 뭐 달걀도 사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생필품들을 살 텐데 뭐 쌀도 사고 뭐 빵도 사고 그런데 이제 똑같이 채웠더니 지금은 이제 카트를 예를 들면 삼겹살 뭐 뭐죠 뭐 한 1kg 뭐 이렇게 다 똑같이 담는데 카트를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키의 경우인데 은행을 소유한 베키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안정적인 시기에 고정금리로 사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장기 대출이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이후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겠죠. 다시 돌아가서 알렉스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러한 연금 패키지를 받았다는 것은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회사와 직원 사이에 어떤 이제 베네핏을 받을 것인가를 니고시에이션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10,000라고 하는 연금 패키지를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다시 베키의 케이스로 돌아와서요. 근데 이제 그 여신, 수신 이런 걸 하잖아요. 은행은 여신, 수신. 여신은 이제 빌려주는 거고 수신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예치하는 뭐 금액을 받는 것이죠. 돈을 받는 게 수신이고 여신은 이제 대출해 주는 것이고 수신과 관련해서는 예금 금리를 시장 금리에 맞춰서 조정해 가고 있었어요. 이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당연히 올려줘야 되겠죠. 명목금리니까 은행에서 제시하는 예금 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고객을 잃어버릴 거예요.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가겠죠.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키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금 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뭐 물론 은행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다른 방법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커머셜 뱅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 그러니까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로 이제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커머셜 뱅크죠. 상업은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이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업체들에게 장기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재정 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겠죠. 비용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여러 곳에 대출해준 대출 금리는 이제 고정금리여서요. 추가로 수입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은행업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심각해진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찰리의 몰기지인데요. 몰기지는 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대체로 비슷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구입하는 거니까요. 자, 월급이 20만 불에 육박하는 찰리는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딸린 이런 집을 매달 10만 불짜리 몰기지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집을 구입을 했는데 매달 이제 뭐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금이 이제 매달 10만 불인 거죠. 월급의 절반을 몰기지 페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월급이 많으니까 괜찮겠죠.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제 3%로 안정되어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이자율은 5%고요. 인플레이션 3%여서 뭐 명목 이자율은 뭐 5%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질 이자율이 2%고 실질 이자율은 뭐 대체로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3%였던 인플레이션이 8%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5%포인트 상승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실질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대체로 명목 이자율이 이제 똑같이 5%포인트 상승할 거예요. 피셔 이퀘이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래서 이건 실질 이자율이 일정하다면 인플레이션 레이트 5%포인트 상승할 때 명목 이자율 5%포인트 상승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명목 이자율이 더블이 됐으니까 몰기지 페이도 더블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냥 구체적인 계산이 아니고 대충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찰리가 부담해야 되는 몰기지 페이먼트는 10만 불에서 20만 불로 2배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알렉스, 베키, 그 다음에 찰리의 경우 모두 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었더라면 이렇게 큰 실질 소득의 감소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요. 베키 같은 경우에도 은행 부문에서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찰리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물론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든 뭐 몰기지 페이든 이런 걸 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그런데 만일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세 사람 모두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만약에 예상했었더라면 다른 의사결정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돼요. 두 가지 사회적 비용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tax distortion이라고 해서요. 조세 왜곡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좀 있어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종부세라든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이런 문제죠. 재산세, 종부세는 뭐 그냥 부동산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 다 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저도 재산세를 내긴 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도 재산세 내셔야 될 거예요.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세란 말이에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고 우리 다 그 뭐죠? 뭐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질 가치로 평가했을 때 자본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를 들면 집값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자본이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조금 트리키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부동산을 팔지 않는 이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자본이득이 설령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현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한국에서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공시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죠. 공시가가 그냥 물가 상승률처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그냥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땅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가격이 그냥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명목 가치로 봤을 때 상승한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본 이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제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승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본 이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가 상승률이 파이고요. 그러니까 PT는 뭐 T 시점에서의 자산 가치, P0는 기준이 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때의 자산 가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본의 이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물가 상승률만큼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도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심각한 디스토션이 생기겠죠. 이건 자본이득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건 실제로 실현된 자본이득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세의 왜곡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 혹시 조세 관련해서 배우셨다면 제가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세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구두 비용, 슈 레더 코스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메뉴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만들어 봤어요. 인플레이션 레이트 3%일 때 명목 금리가 5%였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피셔 이퀘이션 생각해 보시면 I는 R 더하기 파이인데요. 파이가 3%고 명목 이자율이 5%인 경우에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까처럼 8%로 5%포인트만큼 상승하게 되면 명목 이자율은 이제 10%로 상승하는 경우 실질 이자율은 2%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보시면 현금 1억 원을 하루 동안 가지고 있을 때 기회비용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365일로 나누면 13,700원이에요. 그래서 현금 1억 원을 하루 가지고 있으면 13,700원이 날아가는 거죠. 은행에 물론 이제 1억 원을 하루만 맡아주고 이자를 주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그러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1억 원을 하루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인해서 명목 이자율이 10%로 상승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기회비용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7,400원이 됩니다. 물론 개인 입장에서 뭐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일도 별로 없거니와 뭐 좀 와닿지 않는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고용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혹은 삼성 계열사들 생각해 보시면 직원 숫자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막 몇만 명씩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매월 뭐 20일, 매월 25일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삼성전자 월급이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을.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 이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한 사람 몇백만 원 뭐 이 정도 생각해 보는 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혹은 빈번한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는 이제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예상한다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체, 사업체들도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도 이런 의사결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은행에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고 요즘 은행에 잘 안 가니까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뭐 그냥 앉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해야 되는 생산적인 일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회비용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다 묶어서 shoe leather cost라고 해요. 사실 원래 shoe leather cost라고 하는 말은 은행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지금은 이걸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용도 shoe leather cost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코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메뉴 코스트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격이 막 빈번하게 변하면 뭐 식당 같은 경우, 레스토랑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조정해 줘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 뭐 한두 가지 품목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품목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판매하는 품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앉아서 일일이 다 그 가격을 조정해야 돼요.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씩 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혹은 실제로 메뉴 코스트는 어디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냐면 식당에서 레스토랑에 이제 메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메뉴판의 가격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좋은 뭐 중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럼 이제 메뉴판이 몇 장이 되잖아요. 중식당은 또 메뉴가 많으니까. 그럼 그걸 다 가격을 바꿔줘야 되는 그 코스트, 그걸 이제 메뉴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건 벌써 한 40년 전에 나온 개념이니까 지금의 현실로 바꿔서 메뉴 코스트를 설명해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뉴 코스트는 현실에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서치해야 되는 코스트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빈번하게 막 변화한다면 사람들의 서치 코스트도 커지겠죠. 어디 가야 더 싸게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서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탐색하는 데도 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도한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인데요. 정부가 재정 정책을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 이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지금 글로벌 경제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규모의 이제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신흥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지금 사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재정 정책을 사용하라고 IMF가 권면까지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그 얼마만큼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조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학 철학과 이제 IMF 쪽의 철학이 조금 달라요. IMF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고유한 철학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뭐 제가 IMF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IMF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여하튼 정부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세 가지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조세 수입,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발행,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화 증발이에요. printing money. 그래서 tax revenue, borrowing, printing money인데 tax revenue는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발행한 국채는 누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발행 규모만큼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되겠죠. 뭐 1,000억이면 1,000억, 1조면 1조만큼의 재원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화 증발, 프린팅 머니인데 통화 증발은 결국은 그 국채 발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제약은 G는 정부 지출이고요. 정부가 사용하는 지출은 이건 이제 지출이고 오른쪽은 수입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잖아요. 수입은 뭐와 같냐면 텍스, 조세 수입, 그 다음에 추가로 발행한 국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 신규 발행 규모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M은 추가로 발행한 통화량, 통화 증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은행에 예금 계좌 같은 거 어카운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카운트에 보시면 이렇게 잔액이 쭉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밑에 데이터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가 바로 통장의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잔액, 그 다음에 2019년 잔액, 2020년 잔액이에요. 통장 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학생 시절엔 잔액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2018년 말 잔액과 2019년 잔액의 차이를 계산하면 한 해 동안 얼마만큼 내가 돈을 벌었는지 얼마만큼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라든가 통화량은 기본적으로 잔액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스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잔액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국채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통화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는 이 두 값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이 두 금액의 차이 이게 바로 115.8조 원인데 이게 바로 한 해 동안 19년과 20년 사이에 한 해 동안 늘어난 정부의 국채 규모고요. 신규 발행 규모고 그 다음에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바로 통화량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86조 원 정도. 그래서 19년과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가 신규로 발행한 국채의 규모는 116조 원 정도. 그 다음에 통화량은 중앙정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020년을 다 반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데이터가 다 수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차 추경까지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통화량은 286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정부의 수입이 되는 것이죠.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정부가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T를 늘릴 것인가, B를 늘릴 것인가, M을 늘릴 것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T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늘려버리면 가게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가계 같은 경우에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죠.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사용을 할 텐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분 가능 소득이죠.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 세수 증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한국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신흥국들은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신흥국들은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화량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썩 통화량을 늘리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요. 물론 이 둘이 B와 M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debt monetiz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과거에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뭐냐면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장에 이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그 국채를 매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채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혹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서 지금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자신이 국채를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국제 금융 시장에 가서 런던에 있는 국제 금융 시장에 가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런던에 가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혹은 미국, 아메리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그 런던에 가서 국채 발행을 한 다음에 이제 달러로 되어 있는 자금을 그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유럽이라든가 혹은 이제 몇 개 국가들 그 이외에 몇 개 국가들이 이제 재정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뒤에 이걸 이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100억이면 100억, 100억 달러면 1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1000억 달러의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재정 위기 상황에 있으면 국채 상환을 못 하겠다라고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그렇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리면 그 순간 그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순간 종이 쪼가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하는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국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 같은 국가는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사채 시장이라든가 제2금융권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무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 그리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같은 상환 가능성이 국채의 상환 가능성이 낮은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약속을 하고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국채 발행 금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발행된 국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가 발행했던 국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국채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여하튼 빨리 이 국채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떠넘기려고 할 거예요. 판매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국채는 당연히 국제금융 발행 금리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행된 그리스의 국채들도 상당히 높은 금리로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다른 금융기관에 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금리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가 혹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금리와 그리스라든가 상환 위험이 있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 사이의 금리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스와 같은 국가의 국채 금리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한 금리 차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국채 기준으로 안전한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와 상대적으로 위험한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 금리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 프리미엄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독일이나 미국은 안 그래도 됩니다. 예, 그들 국가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시장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이들 나라의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CDS 프리미엄이 존재해요. 한국이 발행하는 국채도 위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예. 독일, 그다음에 미국, 독일, 일본 세 개 국가 정도가 이제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렇다면 왜 이들 국가들의 국채가 위험자산으로 간주가 될까? 뭐 당연히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예,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보다 더 커서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이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을 같은 조건이면 이들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ebt monetiz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1시간 15분을 다 맞추게 됐는데요. debt monetization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과정을 조금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debt은 정부 부채고요. 그 다음에 monetization은 monetiz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화한다. 통화로 만든다, 돈으로 만든다, 바꾼다 이런 뜻이겠죠.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앙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고요. 이걸 이제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금융시장 혹은 국내 금융시장이든 국제 금융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그대로 중앙은행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 정부가 있고 여기 이제 센트럴 뱅크가 있어요. 중앙은행이죠.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에 넘기면 중앙은행은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바로 debt monetization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증발과 국채 발행이 1대1로 벌어지는 경우죠. 델타 B와 그다음에 이제 델타 M으로 제가 표현했었는데 1조 원만큼 국채가 발행이 되면 그걸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고요. 중앙은행이 1조 원의 금액을 정부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정부가 수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도 검토했던 부분이고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이라든가 금리 정책, 뭐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문가들 집단에 의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좋긴 한데 이제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미국의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실 이제 두 기관 중앙 정부와 재무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Ministry of Finance와 Central Bank의 어떤 정책의 조율이 코디네이션이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급하게 이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결국 이걸 통화 증발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물론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서 뭐 화폐 수량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데 그러한 현상은 이제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단기에 2년, 3년 이 타임 호라이즌에서 본다면 일시적인 통화량의 증가가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든가 혹은 적어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게 될 거예요. 결국 누군가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누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가? 당연히 화폐라든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최근에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는가? 여러분 우리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8장 인플레이션 이야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글로벌 경제가 그 백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1년 올해 하반기에 가면은 엄청난 그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물가 상승률 압력이 더 높아질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챕터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경제가 과열될 때 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가, 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뭔가 실물 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debt monetization의 부담은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텍스 혹은 뭐 시뇨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텍스는 결국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 현대 경제, 거시 경제에서 이제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8장이고 다음 시간에 줌 수업 통해서 그 다음 장 9장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